안녕하세요. 칼빈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 이론과 실제 최혜경입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정신분석 이론에 이어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그 이면에 사람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을 탐색하는 그런 이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그 마음의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현재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학생 또 어린이집 같은 이렇게 유치원 이런 쪽에서 어린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그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이번 주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행동주의의 또 역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창시자가 있으면 이제 그다음 그것을 또 발전시킨 그런 또 학자가 또 이어지죠. 그래서 네 가지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을 이 과정, 이 행동주의 이론을 상담에 어떻게 이제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기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 사례, 우리 과제에 나와 있는 상담 사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행동주의 그 이론에 대해서 각 학자들마다의 그 원래의 영상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이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행동주의 이론이 우리에게 이제 준 이제 이점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불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할 때 일단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좀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너무 희한한 게 사실은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지고 문제가 딱 해결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내가 기도라고 하는 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종교가 아니어도 나름대로 어떤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어, 지금 일어난 이 문제는 뭐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불안을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들은 친구나 가족의 행동 중에서 어떤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학생들이 일단 본분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제일 예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용돈을 더 주기도 할 테고요. 또 뭔가 좋아하는 거를 선물하기도 할 테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하겠죠.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음, 뭐 칭찬하는 여기 보면 칭찬하는 것도 있고 과자 사주기 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써보신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둘째가 딸인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러면 이제 입시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 가정이 그 고3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권을 먼저 주고 그러는 이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 딸은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주중에 가서 있다가 주말에 오면 주말 동안은 이제 그 우리 딸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막 이렇게 공주님 대접을 받고 온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어떤 아무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이제 평생학습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우리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제 남편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부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한꺼번에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와서 집에 와서 보면은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뭔가 이제 시중도 받고 싶고, 그런데 보면은 엄마는 더 바쁜 거죠, 자기보다. 근데 우리 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무해. 엄마 힘든 건 아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면 막 공주 대접 받고 있는다 그러는데, 엄마가 더 힘드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나도 속상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힘들었을 때 좀 더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나누고 이랬으면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또.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는 일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챙기고 또 우리들도 챙기고 또 이제 뭐 집안 살림도 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도 하고 거기다 공부까지 하는데, 사실은 나는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한테 투정 부린 게 되게 미안했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투정 부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리는 거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델링. 우리 이제 뭐 미러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부모님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아이들이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옳은 행동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녀가 그것을 읽어봐 주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못해준 미안함도 이제 동시에 있으면서 또 고마운 마음도 함께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에 나오는 것들 중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딱히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뭔가를 막 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오히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모델이 되기도 했다. 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셨을지 이제 저희가 또 대면에 만나면 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을 그만두고 싶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그만두실 수 있는지 그런 거 있죠. 저도 있어요. 네. 어, 뭐 좋은 것도 있고 좋은 행동인데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나한테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타심이 조금 더 나오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든데 사실은 자녀에게 시간을 주거나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잘 정해서 노할 때는 노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될 때가 좀 있어서 저도 아직 성장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을지 또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면서 자기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행동들을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1950년대 내담자 문제 이제 평가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걸 나아졌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행동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개별 사례의 실질을 넘어서서 안전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임상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시도가 막 일어난 거죠. 객관적인 관찰이 어려운 이 내면의 현상을 살펴보는 거, 측정하는 거, 이거 어렵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행동을 관찰했을 때 그 행동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객관적인 관찰이 이루어진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심리치료 분야에서 최초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명백한 임상적인 기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의의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영상이라든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론들을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과학적 접근으로만 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기를 드는 그 다음 또 이론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네, 주요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이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처럼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뭐 봄이 오고 그 다음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뭐 여름철에는 뭐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이런 이렇게 자연현상이 우리에겐 법칙을 가지고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든 행동 또한 그렇다라고 행동주의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통제를 받는다. 인간은 수동적이고 약간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조작될 수 있고 이렇게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주체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주의 이제 상담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인간이 수동적이라고 아닌데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입장과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인간에 있어서 여기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보면요. 적응과 부적응 행동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은 부적응 행동의 변화나 새로운 행동의 습득에 효과적이다. 네, 학습을 함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물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학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성격이 특성 혹은 특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 그리고 어, 변할 수도 물론 변하기 어렵지만 잘 변하지 않지만 음, 특성이 있죠, 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거부하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치료에 있어서 가정할 수 있는 건요. 개인의 성격은 독특한 행동 패턴으로 이해를 했어요. 개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설이죠. 이제 행동주의에서. 그래서 이 이론 안에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부적응적인 문제, 부적응적인 어떤 그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이렇게 주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강화, 속어, 일반화, 처벌, 변별, 행동 조성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씩 개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강화는 특정 자극을 제공해서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주었더니 어? 이 행동이 자꾸 늘어나네? 이런 거 있는 거죠.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고 그거를 강화를 시키는 이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거를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어라고 하는 거는 학습된 행동에 강화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행동 수행이 중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극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자꾸 강화가 이제 빈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강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극을 이제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이제 자극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미 강화되었던 그 행동이 이제는 안 보이더라. 소거돼 버리더라. 없어지더라. 이게 이제 소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장면에서 학습된 어떤 그런 행동이 다른 상황이나 다른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보고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구별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변별이라고 하는 거죠. 제시된 자극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반화를 시켰는데 보니까 요건 좀 다르네. 구별해서 이제 자극 조건을 이제 다르게 반응해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강화는 특정 자극을 제공해서 어떤 행동을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 개념이에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이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없애야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다리를 막 떠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처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행동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학습하는 거,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시다 보면은 요 개념들이 이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우리 아기 모습 한번 보고 오실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준영이의 발에 모빌과 연결된 리본을 묶는다. 준영이가 발을 움직이면 정지해 있던 모빌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신의 발과 모빌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모르던 준영이는 금세 발차기를 하면 모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리본을 푼 뒤에도 모빌을 움직이기 위해 발차기를 계속한다. 뿐만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준영이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발차기 장난을 한다. 생후 3개월이 된 아이는 대개 1주 동안, 6개월이 된 아이는 2주까지 기억이 지속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모빌과 발차기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다. 네, 보셨죠? 아이의 발에 리본을 묶었더니 이제 처음엔 우연히 움직였는데 이게 발차기를 할 때마다 이제 모빌이 움직이는 걸 보고 계속 발차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빌이 움직이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셨어요? 그 이제 어린 아이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아이가 기억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리본이 묶여 있지 않은데도 계속 발차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발차기를 계속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동은 속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화와 속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실험을 하나 보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자꾸자꾸 더 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 아까 조금 아까 나왔던 영상의 준영이가 모빌이 움직이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모빌이 움직여. 그러니까 발을 더 많이 움직여야겠어.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모빌이 이제 움직이는데 내가 발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거됐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아까 다리 떠는 거 이야기했었죠. 내가 이제 불안하거나 심심하거나 뭔가 그럴 때마다 초조하거나 이럴 때마다 다리를 막 떨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넌 다리를 왜 이렇게 떠니?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행동을 멈추려고 하겠죠. 그만하려고 하겠죠. 이제 점점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어떤 문제와 곁들여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곁들여 있을 때는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행동이 더 나타나고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부정적이면은 그걸 안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강화와 처벌이 나왔는데 정적인 강화도 있고 부적인 강화도 있고요. 정적인 처벌도 있고 부적인 처벌도 있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라든지 이게 좀 헷갈려 하세요. 일단 강화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어떤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벌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적인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를 이 강화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고자 하느냐 이제 문제죠.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이제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너에게 상을 줄게. 네가 좋아하는 그 가수 콘서트를 갈 수 있게 티켓팅을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화물이 주어진 거예요. 공부 그럼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강화는. 그런데 부적인 거예요. 이 아이는 청소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한 달 동안 네 방 청소 안 해도 된다고. 엄마가 대신 다 해줄게.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빼준 거죠. 여기 이제 빼기가, 부적은 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화와, 처벌을 이렇게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과 나눠서 해볼 수 있는, 정적인 처벌과 부적인 처벌은 일단 정적인 거는 이렇게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적인 거는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벌 자체는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청소 시간 늘려줄 거야. 네 청소 시간 2배로 늘려줄 거야. 방만 청소했는데 너 이제 욕실도 네가 청소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게 정적인 처벌.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너 용돈을 줄일 거야. 이건 부적인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강화, 부적인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행동주의 역사의 4가지 경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요건 이제 파블로프의 개실험 유명하죠. 이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무조건적인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연합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줄 때 보여지는 결과. 근데 거기에 무조건 자극을 또 결합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파블로프계 실험에서 조금 더 이제 왓슨이 알버트라고 하는 아기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실험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이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은 요 2가지 다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특히 이제 요런 실험은 좀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여긴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조작된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이제 션다이크와 스키너의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화 원리라는 것들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이론이 사실은 사회화다. 사회 속에서 모방하는 게 사실 좀 더 많다. 관찰하고 이제 그 간접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모방의 효과로 나타나더라. 이게 학습에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방학습, 대리학습,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제 예시로 이제 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딸이 이제 엄마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방 학습에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동주의는 행동주의만으로라기보다는 지금 인지적인가 인지행동치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지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외연적인 행동의 변화보다는 지식의 습득을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지시적 행동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지와 행동을 결합시킨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행동주의만 사용하기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 요거를 좀 더 거기다 이제 플러스돼서 정서까지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합성된 어떤 그런 치료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여기 이제 고전적인 조건 형성에서 먼저 우리 파블로프죠. 요 개실험 보시면은 이제 요거부터 먼저 영상 보고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 볼게요. Pavlov's aim was to discover what caused saliva to flow. He rerouted the salivary ducts to the outside of his dog's cheek so that he could collect and measure the spittle. Perhaps, he thought,
the production of saliva might be the result of a fixed nervous reflex, like a knee jerk. 5 минут 42,5 секунды. After taking many measurements of spittle, he confirmed that the dogs drooled automatically when their tongues touched food. He called the response the salivation reflex. 4,5. Хорошая собачка. Я предлагаю поменять собаку. But his work started to run into trouble. As his dogs became familiar with the experimental routine, they started to fill their cheek tubes before Pavlov had a chance to stimulate their tongues. The dogs were learning to anticipate food. Pavlov tried a new technique. He erected screens so that the dogs couldn't see what was going on. Before passing meat through the hatch, he introduced a stimulus that was totally unrelated to feeding. A ticking metronome. At first, the dog dripped saliva into its cheek tube only when the food appeared. But after a number of trials, the dog began to connect the ticking with the arrival of meat. Soon, the sound alone made the dog drool. Eventually, the dog salivated as much to the ticking itself as it did originally to the presentation of food. Полная. Идите сюда. Что я говорил? He called this new response the conditioned reflex. Собака. Whatever the stimulus, his dogs could soon be conditioned to produce saliva. Pavlov believed that he had discovered how animals learned, even in the wild. 네, 우리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생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어를 막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해설이 이제 영어로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에 이제 이 파블로프는 개가 어떤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개가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침이 분비되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에게 먹이를 주는 어떤 이렇게 무조건 자극, 그냥 주는 거죠. 늘상 주는 것처럼. 근데 주는데 이 주는 거를 그냥 줄 때 이제 침을 흘리잖아요. 주려고 하면 먹기도 전에 침을 막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른 소리, 처음에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음악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피아노 칠 때 박자 맞추는 그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종으로도 실험을 계속 하죠. 그래서 종 소리를 이제 들려주면은 침을 안 흘려요. 그쵸? 그런데 음식을 줄 때 종 소리를 같이 들려주면 여기 이제 반응을 하는 개가 침을 흘린단 말이죠. 나중에는 음식이 없이 벨만 들려줘도 이 개가 침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실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침의 분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를 옆에다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침이 흘리는 걸 그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행동주의는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침을 흘리는지 그 분비물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약간 그런 실험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실험인 거죠. 가둬두고 보통 실험들이 대부분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파블로프는 나중에 막 유레카 뭐 표정 밝아지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주지 않아도 벨소리만 듣고도 이 아이가 침을 이렇게 흘리네.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한 학자죠.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파블로프 이후에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또 학자가 이 고전적인 조건 형성에 대해서 또 실험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실험 보고 오셔서, 영상 보고 오셔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This is the footage of a controversial 1920s experiment on a baby known as Little Albert, conducted by psychologist John B. Watson.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was to show that a normal 9-month-old infant could be conditioned to have a phobia of something he wasn't scared of before. Firstly, Watson presented little Albert with objects that the baby wasn't afraid of, objects that Albert initially liked. A monkey, a dog, a rabbit, and finally a white rat. Albert particularly liked the white rat. In all of these clips, notice Albert's positive reactions. Now in these clips is where the conditioning starts. Each time Albert tried to touch the white rat, a loud iron rod was struck that would upset him. Notice how Albert starts to cry when he tries to touch the rat. Albert was then shown a rabbit, but this time he immediately begins to cry and attempts to crawl away from it. He then has a negative reaction when a dog is brought in. And then little Albert is agitated when a seal fur coat is brought in. And then Watson wears a furry Santa Claus mask, which invokes an extremely negative response. 네, 알버트 시험 보셨죠, 실험. 처음에 이제 돌도 안 된 아이, 한 11개월 정도 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알버트가 처음에는 어떤 결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처음에 뭐 원숭이도 데려다 놓고 개, 토끼, 쥐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이제 앞에다 알버트 앞에 놓잖아요. 근데 이 알버트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막 만져도 보고 더 큰 개도 만져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쥐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소리를 내는, 이렇게 막 망치로 막 새를 덩이를 두드리는, 근데 그 소리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가 공포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쥐와 함께 아이에게 자극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쥐만 봐도 이제 이 아이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으로 인해서 알버트가 나중에 이제 더 오랫동안 살지도 못했고요. 일찍 이제 죽었고요. 이 공포스러웠던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삶이 힘들었다는, 그래서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왓슨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자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학습된다, 환경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비윤리적인 어떤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이런 실험이 이제 이루어지진 않죠.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실험하는 이런 것들이 없기는 하죠. 근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제 막 벌레를 보거나 이러면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벌레를 무서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벌레를 보고 으악 하고 놀래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놀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그 벌레에 대해서 함께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 벌레를 보면 으악 하고 놀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사시는 경우에, 그리고 또 엄마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렁이도 잡고, 이렇게 벌레도 이렇게 막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환경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조건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쇼다이크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고양이 실험에서는 이 쇼다이크가 이제 아까 고전적인 거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이것도 영상 보고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how is a new skill learned? That was a question which began to fascinate Thorndyke. To answer it, he built some ingenious puzzle boxes from which cats could only escape by operating latches. And in you go. The cat appears to be very clever in engineering its escape, solving the problem with a deftly placed paw and a push of its nose. But Thorndyke didn't believe that an animal, even a clever cat, understands the consequences of its behavior. When he placed a cat in the puzzle box for the first time, Thorndyke was unable to see any evidence of flashes of insight. The successful actions appeared first by chance. He proved that the apparent cleverness arose by trial and error, and used graphs to measure the rate of learning. A well-practiced cat quickly recalls the actions that help it escape to its reward of food. If an action brings a reward, Thorndyke believed that that action becomes stamped into the mind. In his thesis, he explained further his ideas about learning, that behavior changes because of its consequences. He called this his law of effect, which explained how even wild creatures develop new habits. 네, 우리 숀다이크의 이제 박스, 이걸 보셨는데, 되게, 고양이들이 되게 똑똑하죠.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숀다이크는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상자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문고리 요거를 건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는 안에 뭔가 소리가 나고 하니까 밟아보고 또 밟아보고 밟으면서 페달을 밟으니까 아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야지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 되죠. 이 고양이가. 근데 이거를 이제 할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효과의 법칙이라고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머리를 쓰는 이 과정을 효과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작적 조건 형성의 고양이 상자 이제 숀다이크의 고양이 상자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스키너 연기 한 가지 더 보실게요. 네, 스키너는 쥐로 시험을 했어요. 네, 한번 보시고 올게요. 네, 스키너의 상자도 또 보셨습니다. 쥐 되게 똑똑하지 않나요? 네. 이게 이제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먹이가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자동 급여되는 그 먹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딱 정해지면 딱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씩 누르면 하나씩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지들을 한번 눌렀는데, 먹이가
나오네? 이제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렛대를 눌렀다.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먹이가 나왔어. 강화한 이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내가 배고플 때마다 이걸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까지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차시에서 뵐게요.